시청자 여러분, 세계정세회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수많은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늘 이상한 징조가 먼저 나타나곤 했습니다. 상식적인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하늘과 인간 사이의 기묘한 반응, 이른바 천인감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아주 불길한 세 가지 장면이 동시에 겹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린성에서 피에 젖은 흉기 한 자루, 청두의 가을 하늘 아래 등장한 두툼한 마오쩌둥식 군용 코트 한 벌, 그리고 베이징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죽은 한 마리의 귀한 새, 이름도 공교롭게 빙기라는 새입니다. 이 세 사건만 따로 보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 분석의 렌즈로 차분히 엮어보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벌한 생존 싸움, 중난하이 내부의 일전불태 권력 투쟁, 최고 권력자 시진핑의 실제 건강 상태, 그리고 한때 철옹성이라 자랑하던 치안 체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참혹한 그림이 떠오릅니다. 말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부당한 침략전이 전선의 진흙탕에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크렘린 궁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듯 베이징 권력의 심장도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린성에서 벌어진 연쇄 흉기 난동 사건이 어떻게 공안부장 왕샤오홍의 얼굴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싸대기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을 맞이하던 자리에서 시진핑이 걸쳤던 그 기묘한 코트 뒤에 숨은 진실을 들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세상을 떠난 한 마리 외가리과 앙상한 저승 종소리 사이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음산한 울림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분, 지린에서 날아온 흉기와 왕샤오홍의 천라지망을 향한 싸대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흉기 한 자루에서 시작됩니다. 지린성 숭위안시 창寧현. 이곳에서 얼마 전 출소한 경력 많은 전과자 야오모라는 남자가 여러 자루의 흉기를 손에 들고 대낮의 거리를 활보하며 끔찍한 살인사건을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동북 지방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집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12월 1일 그는 창寧진에서 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12월 2일에는 인근의 통화지역으로 도망쳐 또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오후 중쯔촌의 한 집단에서 경찰과 인민이 협력하여 그를 검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마치 선전용 드라마 대본 같습니다. 정의는 결코 자리를 비운 적이 없고 당과 정부는 언제나 제때 나타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익숙한 결론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을 민가에 떨어뜨리고도 군사 목표만 정밀 타격했다고 우기던 그 익숙한 어조와 묘하게 닮았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퍼진 소문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비비린내 나는 비극 말입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당국이 밝힌 2명이 아니라 무려 9명 가까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잠시 제쳐두더라도 당국이 스스로 인정한 사실만 이어붙여봐도 이 사건 뒤에 숨은 것엔 파도가 드러납니다. 올해 34살인 이 야오라는 남자는 18살 때부터 상습 절도와 강도죄로 감방을 들락거렸습니다. 얼굴, 지문, DNA,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전부 공안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야 겨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죠. 이론대로라면 이런 인물은 지역 공안이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점 대상, 늘 감시해야 하는 눈엣가시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딱 사흘 동안 그는 사람을 죽인 뒤에도 태연하게 인터넷에 접속해 영상을 올리며 경찰을 노골적으로 도발했습니다. 닷새 안에 나를 못 잡으면 한 달, 2달 안에도 못 잡을 것이다 라고 조롱하듯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들 위를 떠다니는 러시아 미사일처럼 공안국이 자랑하던 감시 그물망은 정작 지켜야 할 순간에 구멍만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경찰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 법한 소매치기 전과자가 어떻게 갑자기 특수부대 요원처럼 담대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되었는가?
사건 직후 숭이안 공안은 이미 그의 전과 기록과 동료 수감자, 위챗 계정과 인간관계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 인식 기술 하나로 순식간에 목표를 찾아낸다며 자랑하던 이 나라에서 전국 어디에 숨어 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추적한다던 이 치안 체계에서 그는 왜 사흘 밤낮을 마음껏 활보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개 현과 시를 오가며 칼을 휘둘렀는데도 동북지방 전체를 공포와 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동안 왜 그 누구도 그를 멈춰 세우지 못했을까요? 중국 공안이 지혜롭고 유능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사실상 누구를 조롱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능하다고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도둑의 행동이라기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키워낸 죽을 각오가 된 자폭 특공대의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일부러 혼란을 풀어놓고 지켜보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내부의 권력 다툼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터져나와 민간인 주거지를 향해 포탄이 쏟아지듯 중국 내부의 권력 싸움도 동북 작은 도시의 피비린내 나는 골목으로 튀어나온 셈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돌아보면 고위층 권력 투쟁이 일점불퇴의 고비로 치달을 때마다 사회 하층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잔혹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쿤밍역에서 칼부림 테러가 벌어졌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은 저우융캉과 보시라이 세력이 무너지기 직전의 광기 어린 방역이었습니다. 텐진 화학물질 창고의 2차례 대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인 계열과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진핑 연합 사이의 사법투쟁이 정점을 향해 가던 바로 그 시점에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 뒤에는 항상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무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폭도 한 명, 그리고 무대 뒤에 검은 손. 이 검은 손은 붉은 피가 흐르는 민간인의 목숨을 정치적 거래의 칩으로 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링 지린의 이번 사건은 결코 단순한 치안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관측통들은 이것을 시진핑에 반대하는 군부나 당내 세력이 정상을 통한 정치적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초한전에 해당하는 비정규전을 내륙사회에다 풀어놓은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다는 공포감을 국민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지린에서 타오른 이 불길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태워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베이징 공안부 건물 아래 놓인 의자를 달구고 있습니다. 전국에 깔린 빅데이터와 전면 감시 장비로 무장한 치안 체계조차 흉기를 든 범죄자를 며칠 동안이나 놔두고 심지어 인터넷 검색어 순위가 들끓도록 방치했다면 이 체제는 두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거나 아니면 내부 누군가가 이 연극에 공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듯이 총알만 많이 쏜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휘 체계가 썩으면 군대 전체가 붕괴하듯 중국의 치안 시스템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던져진 돌멩이는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했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시진핑이 가장 믿는 호위검 현임 공안부장 왕샤오홍입니다.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왕샤오홍, 너는 겨우 소매치기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천하가 어지러워졌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 정권의 검을 쥐고 있느냐.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전국 생방송 무대에서 한순간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아이돌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부분, 청두에서 드러난 기묘한 코트와 시진핑의 발걸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지린의 어두운 그림자를 잠시 떠나 시선을 청두로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2월 초입니다. 초겨울 낮 기온은 섭씨 10여 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부인은 얇은 정장과 롱스커트를 입고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학생들과 탁구를 치며 교류했고 표정은 매우 여유롭고 편안했습니다. 펑리 위안도 치파오에 가벼운 겉옷 하나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날씨가 전혀 춥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시진핑을 보십시오. 늘 입던 짙은 색 정장 코트 위에
무릎을 훌쩍 넘는 두툼한 마오쩌둥식 대관 코트를 하나 더 껴입었습니다. 단추는 턱 밑까지 바싹 여며져 있습니다. 이런 기온에 굳이 북극이나 갈 때 입을 법한 차림을 해야 했을까요? 온 나라가 중국몽의 봄을 맞았다고 선전하는데 정작 최고 지도자 혼자만 한겨울처럼 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풍자입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복장은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권력의 비극적 결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코트와 부자연스러운 발걸음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는 어느 정도 몸 상태를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느리게 돌려본 순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시진핑의 왼쪽 다리는 옷 안쪽에서 분명히 굳어 있고 거의 뻣뻣하게 끌려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잠시 멈춰 중심을 다시 잡아야 했고 몸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발을 떼는데 대여섯 초가 걸리는 듯한 느린 움직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얼마 전부터 떠돌던 뇌졸중 후유증설에 상당한 신뢰를 부여합니다. 현재 시진핑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강제로 카메라 앞에 끌려 나와 있는 살아있는 증거물에 가까워 보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정말로 춥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병이 뿌리를 내리고 양기가 바닥난 노인의 몸은 온도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시원한 섭씨 15도가 생명력이 바닥난 노인에게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책임져야 할 뇌도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애초에 두장엔 방문 일정은 시진핑이 수리공학과 문화 지식에 박학다식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공들여 준비한 무대였습니다. 내강과 외강, 홍수 조절과 물길 전환에 대한 설명을 술술 풀어야 하는 자리였죠. 이런 질문은 원래 점수 따기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을 가리키며 입을 연 시진핑은 내강, 외강 비율은 6대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10초 가까이, 어조는 흐트러지고 눈빛은 공허하게 떠다닙니다. 옆에 서 있던 안내 요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놀라 허둥지둥 나서서 대신 설명을 이어갑니다. 두장yen에 대한 이야기를 억지로 매만져 완성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마크롱 대통령은 난감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결국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주변 사람에게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장면에는 민망하다는 글자를 화면에 따로 적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모든 어색함이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시진핑은 이른바 학습반을 열어 몇 시간씩 국가 운영 원칙을 줄줄 읊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몸이 무너지고 뇌가 느려지고 대사가 꼬여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로들과 관료 체계는 그가 가진 마지막 체면까지 짜내어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더 어둡고 운명적인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의 바지는 부자연스럽게 볼록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장기 이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을 외치는 지도자가 다리 하나 제대로 떼지 못하고 소변 주머니에 의존해야 하는 모습은 흑백 영화 같은 비극이자 풍자입니다. 셋째 부분, 빙이라는 새가 남긴 불길한 징조.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운명이 직접 쓴 각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청두에서 병든 다리를 이끌고 버티고 있던 바로 그날, 베이징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부고가 발표됩니다. 베이징 동물원이 공식 성명을 내고 한 마리 붉은 불이 따오기, 일본어로는 쇼쿠라쿠로 불리는 새, 중국에서는 주작이라 부르던 그 새, 이름도 하필 빙이라는 새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린 것입니다. 이 새는 결코 평범한 새가 아니었습니다. 분홍빛 부리와 눈부신 흰 깃털을 가진 이 새는 동방의 보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 새는 지난 180년대 산시성 양현에서 발견되고 구조된 마지막 야생 따오기 7마리의 후손입니다.
이 빙이라는 새는 베이징에서 거의 40해를 살았습니다. 인공 사육된 따오기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새였습니다. 중국의 선전 기계는 원래 이 새를 두고 중국이 세계에 보여준 희귀 조류 보호의 기적이라며 성대한 추모와 치켜쓰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가 눈을 감자마자 인터넷의 공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하늘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가장 어두운 블랙 코미디로 만들어버린 듯한 상황입니다. 왜 중국인들은 이 새의 죽음을 두고 웃음을 터뜨렸을까요? 그들은 이 새의 시신을 빌려 똑같이 산시성 양현 출신인 살아있는 황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신지가 완벽하게 겹칩니다. 이 새의 고향은 산시성 양현, 시진핑의 고향 역시 산시성 양현입니다. 이 새의 이름은 빙, 평안과 장수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빙이라는 글자는 시진핑의 이름 속 빙과 그대로 겹칩니다. 이 정도면 우연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새는 39해를 살았습니다. 조류 수명을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하면 대략 120살 정도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랫동안 떠돌던 소문 가운데 하나가 장기 이식을 통해 중국 최고 지도자가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빙이라는 새는 150살은커녕 인간 기준으로 120살에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빙은 결국 150살까지 못 버텼다. 천수 누린 건 새뿐이고 사람은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새가 죽은 날짜는 청두에서 시진핑이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12월의 날과 정확히 겹칩니다. 어떤 네티즌은 하얀 새가 바위벽으로 몸을 던지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올리며 그 위에 천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고서중 철판대 나오는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흰 깃을 가진 새가 산에 부딪혀 죽는 모습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개인의 종말을 상징하는 징조로 읽힙니다. 전통 한자에서 시진핑의 시자는 흰 깃털을 뜻하는 우자와 흰색을 뜻하는 백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흰새, 흰 깃털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그림과 겹쳐지는 순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거대한 블랙 유머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이 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새의 죽음을 빌려 자신들이 혐오하는 시대를 향해 미리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빙가 평안히 가라. 입으로는 새를 보내는 인사처럼 들리지만 듣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식 촌철살인 풍자와 너무도 닮은 장면입니다.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그 화살이 겨누는 방향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부분, 형제의 목덜미가 잡히자 방역에 나선 리창.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자연의 징조와 사회 불안이 시진핑의 권위를 밖에서부터 흔드는 외부 공격이라면 중난하이 안쪽의 밀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의 심장에 직접 꽂히는 치명적인 흉기입니다. 바로 그 운명적인 12월의 날 베이징에서는 국무원 상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국무원 총리 리창, 시진핑이 한때 가장 신뢰하던 신복 비서실장 같은 존재로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창이 겨누고 있는 창끝은 점점 황실 친인척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발표된 공식 문건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유난히 강조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 그리고 법 집행의 혼란 양상 정돈. 겉으로만 보면 그저 관료들이 늘 반복하는 행정구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베이징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직선적인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큰 돈이 몰린 분야는 신에너지, 녹색금융, 이른바 쌍탄소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이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시진핑 일가의 친인척과 그와 같은 고향, 같은 계보를 공유하는 핵심 측근들입니다. 리창이 던진 메시지는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시진핑의 친동생 시위안핑, 그는 형의 권세를 등에 업고 거대한 재벌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억 위안이 오가는 웬다이 그룹과 온갖 비공개 회사들의 실체가 이제 법 집행 혼란 정비라는 이름으로 낱낱이 들춰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장부를 다시 펼쳐보겠다는 말은 단순한 회계감사가 아니라 사실상 몰수와 숙청을 예고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권력 지형이 갈라지듯 지금 중국에서도 정권 내 계절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부분, 푸젠방 문어발 자르기와 허러펑을 향한 불길. 시청자 여러분, 같은 12월의 시간대에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또 하나의 중대 발표를 합니다. 국가철도국 국장 페이동빈에 대한 쌍계 처분, 당적 박탈과 공직 박탈입니다. 1970년에 태어난 이 부부장급 관료는 겨우 2년 남짓 국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낙마했습니다. 국가철도국 역사에서 현임 국장이 이렇게 빨리 떨어져 나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페이동빈은 고속철도망 운영, 수송역 배분, 철도 사업 승인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인물입니다. 여기에는 현금이 홍수처럼 오가는 대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달콤한 고기 덩어리는 그동안 시진핑 계열과 리펑 자녀 세력이 꽉 움켜쥐고 있던 영역입니다. 이 인물을 끌어내렸다는 것은 인프라 분야에서 시진핑 계열로 흘러가던 금융혈관 하나를 통째로 잘라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픈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텃밭이자 정치 기반인 푸젠방에 대한 외과 수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운명적인 12월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 부주임 수정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사형 집행 유예, 뇌물수수 금액은 1억 6,500만 위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재판을 어디서 했느냐입니다. 재판장은 푸젠이 아니라 저장성 닝보였습니다. 중국식 통치 체계에서는 타 지역으로 재판을 넘겨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방식이 극도로 잔인한 심리전 수단으로 쓰입니다. 수정태는 수십 년 동안 푸젠성에서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체제개혁위원회에서 시작해 발전개혁위원회를 거쳐 인민대표대회까지 그가 키워온 제자와 인맥은 푸젠성 공안, 검찰, 법원을 두루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만약 푸젠 현지에서 재판을 했다면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각종 뒷거래와 은폐 시도가 이어졌을 것이고 심지어 입을 막기 위해 제거 시도까지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를 닝보로 내던진 것은 그가 기댈 수 있는 모든 줄을 잘라 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늘을 불러도 닿지 않고 땅을 두드려도 답이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보낸 셈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유예라는 형은 그가 이미 굉장히 가치 있는 폭로를 내놓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불지 않았다면 그는 진작에 총살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불어버린 이름들은 누구일까요? 수정태는 시진핑이 푸젠에 머물던 시절의 옛 부하입니다. 푸젠방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그는 지난 27년 동안 각종 토지개발 사업 승인 뒤에 숨겨진 비밀을 꿰고 있습니다. 시진핑 일가에게 어떤 식으로 이익을 넘겼는지,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 차이치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경제차르 허러펑에게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 이익을 안겨줬는지까지 알고 있을 인물입니다. 여기에 올해 7월에 낙마한 국가정보센터 주임 위스양 사건이 겹쳐집니다. 위스양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이 빅데이터 사업은 허러펑이 수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정치적 치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푸젠의 수정텐과 베이징의 위스양을 잇는 두 개의 줄기가 끊어지면서 허러펑이 관여한 각종 프로젝트와 지방 부채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대내 총관리로 불리던 차이치마저도 안전지대에 서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측근인 저우샤오둥은 중앙기관 공작위원회 부석이 자리에서 밀려나 국무원 참사로 밀려났습니다. 사실상 한직입니다. 또 다른 부석이 량원순 역시 닝샤로 전출됐습니다. 차이치가 쥐고 있던 선전 분야와 당내 관리 권한의 촉수들이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왕샤오홍의 날개는 꺾이고 허러펑의 돈줄은 감시를 받고 차이치의 붓은 빼앗기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왕좌를 떠받치던 세 개의 기둥이 체계적으로 잘려나가는 중입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서서히 포병, 공군, 정찰 수단을 잃어가며 전장에서 발이 묶이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여섯째 부분, 밤하늘의 무인기와 무너진 신뢰. 시청자 여러분, 권력 상층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뒤엉키고 있는 동안 중국 사회의 하층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단적 공포와 불신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상하이와 장수 같은 남부 지역에서부터 후난, 그리고 북쪽의 헤이룽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창밖에서 들려오는 윙윙거리는 무인기의 날개 소리, 이어서 공기 속에서 감도는 알 수 없는 냄새, 그리고 이튿날 동시에 나타나는 발열과 인후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독가스를 뿌리는 것 아니냐. 다시 봉쇄를 걸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이 무엇이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느 누구의 해명도 믿지 않습니다. 중국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나는 다만 정부가 분명히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사실만 믿는다. 이 신뢰의 붕괴는 어떤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입니다. 부당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발표를 전혀 믿지 않게 된 순간 그 전쟁은 이미 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권력과 국민 사이의 관계가 그와 비슷한 독성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홍커우구에서는 지린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해군 기지에서 출동한 진압부대가 민간인과 직접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군용 차량을 막아 세우기 위해 온몸을 도로에 눕혀버렸습니다. 군대는 원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런 군대가 이제 맨손으로 항의하는 일반 시민들과 길바닥에서 직접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경찰력만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현대사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장면일 것입니다. 군이 직접 등장하는 순간 정권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을 뚫고 지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진핑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그의 손은 더 이상 공안과 군대를 확실히 틀어쥐고 있지 못합니다. 그의 발은 더 이상 안정된 걸음을 내디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어야 할 사회 질서라는 토대는 점점 발밑에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회의석상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자유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 당장 더 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지금 그의 이 외침은 지나치게 나약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이 내지르는 허세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관료 사회를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가장 믿던 금고직이 왕샤오홍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심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새 한 마리가 죽었을 뿐인데도 민심은 폭발적인 조롱과 풍자를 쏟아냅니다. 엄혹한 겨울은 이미 중난하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의 뜻은 떠나가고 한 시대는 혼란과 비극 속에서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듯 부당한 전쟁과 부당한 통치는 결국 내부 붕괴라는 형태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어쩌면 그 마지막 장면을 향한 전주곡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